2025년 9월 8일 네팔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26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차단하자 분노한 젊은 세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폭력 시위로 시작된 시위는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영상을 제작하는 현 시점 최소 72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1,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13,000명가량의 교도소 수감자들이 탈옥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대통령 관저뿐 아니라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 국가기관들이 불타고 결국 총리의 사임, 의회의 해산으로 이어지며 네팔의 공산당 정권이 붕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위 정권계 인사들의 자녀인 네포키즈들의 사치 생활이 SNS를 통해 널리 퍼져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SNS를 무더기로 차단한 일은 정치권 전반에 불만을 느껴온 젊은 청년들의 분노를 폭발시켜버린 것입니다. 네팔의 시위 사건은 디지털 통제라는 권위주의적인 조치에 대한 저항이 폭력적 형태로도 폭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이 나라, 중국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로 알려진 중국에서는 이미 10년 넘게 해당 플랫폼들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네팔처럼 이러한 대규모 저항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조직적 검열과 감시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를 두려워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독재체제에 의해 세뇌되었기 때문일까요?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불만을 품기는커녕 감시와 검열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입소스에 세계가 걱정하는 것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94%가 자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 에델만이 낸 한 조사에서는 기술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중국인의 91%가 신뢰한다고 대답해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의 방법론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놀랍게도 2023년 입소스의 행복도 조사에서는 중국인의 91%가 행복하다고 답변해 마찬가지로 조사국들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터넷상이든 현실 세계이든 모든 것들이 정부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상황 속에서 중국인들은 왜 감시를 받아들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뢰하며 심지어 행복하다고 느끼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권위적인 정권이 자유로운 활동과 언론을 탄압한다는 평소 우리의 비판적인 선입견과는 사뭇 다른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은 가지타니 가이와 다카구치 고타에 져서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을 바탕으로 왜 중국 사회가 감시체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국에서 기술을 통한 감시사회가 강화되는 현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검열과 감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오늘 영상에 큰 도움을 주신 곳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도 이야기해보겠지만 중국의 개인정보 감시와 인터넷 검열은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뉴욕타임스 등 해외 서비스나 언론사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합니다. 근본적으로 일당 지배체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돼서 사회 안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단 행동을 촉발할 수 있는 정보의 확산과 동원 능력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 때문이죠. 때문에 중국에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가상사설망, 즉 VPN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VPN 중에 가장 힘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노드VPN입니다. 노드VPN의 회사 미션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인터넷은 온라인상의 위협, 각종 검열 및 감시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실 노드VPN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VPN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퀄리티를 내는 것으로 인정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테크레이더라는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주로 다루는 매체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6번째로 큰 매체이죠. 이곳에서 2025년 노드VPN을 최고의 VPN으로 선정했습니다. PC월드라는 미국의 컴퓨터 관련 매거진에서도 노드VPN을 전체 최고의 VPN으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품질로 외부에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VPN으로 불릴 만큼 속도에 저하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고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일절 추적하거나 수집하지 않습니다. 노드VPN에는 매우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가짜 온라인 쇼핑몰과 사기를 탐지하는 기능입니다. 합법적인 판매처를 모방하여 설계된 쇼핑몰 사이트들에 우리도 종종 넘어갈 위기에 놓일 때가 많은데 노드VPN은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를 활성화하기만 하면 모든 브라우저에서 가짜 쇼핑몰에 들어가려는 경우에 경고가 표시되고 가짜 온라인 쇼핑몰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나 외국인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VPN을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원고를 쓰거나 KTX에서 리서치 기사를 뒤질 때 먼저 노드VPN을 켭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원클릭으로 빠른 연결이라 바로 끝나고 최대 10대 기기 동시 연결이라 노트북, 폰, 태블릿을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를 작업하면서 가장 체감되는 건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였는데 의심 사이트나 악성 광고, 피싱 링크를 알아서 걸러줘서 자료를 찾다가 악성 링크에 잘못 들어가는 걸 미리 막아주죠. 또 자동 킬 스위치가 연결이 끊기는 그 1초 사이도 데이터가 새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혹시 내 정보가 다크웹에 떠다니는 건 아닐까 하시는 분들은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을 켜두면 내 이메일 등 노출 징후가 감지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때문에 저는 카페나 지하철 와이파이에서 기사, 논문을 긁어모을 때도 훨씬 마음이 놓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 제가 있을 때 한국 OTT에서 콘텐츠를 감상하기 위해 노드VPN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속도 저하가 없어서 정말 놀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최고의 VPN이라는 명성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년 플랜으로 구매 시 아래 링크에서 4개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최대 75% 할인까지 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 환불 보장이라 가볍게 써보고 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다시 중국의 감시 사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감시 시스템은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디스토피아적인 악몽과 같습니다. 역 같은 공공시설과 신호기 주변, 상가 출입구 등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통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죠. 2025년 현재 약 7억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카메라들은 14억 인구를 지켜보고 AI는 개인의 감정 상태까지 분석합니다. 모든 휴대폰 번호가 신분증과 여권에 연결되어 기업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만약 메시지 앱에 중국 정부가 문제시할 만한 발언이 입력되면 정부는 기업을 통해 즉시 신원을 조회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SNS에는 쉽게 접속할 수 없고 민주화 운동가 류 샤오보가 노벨상을 수상하자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통제와 감시 체제를 논할 때 우리는 흔히 조지 오웰의 1984와 같은 암울함을 떠올립니다.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모든 활동이 정부의 눈에 포착되는 디스토피아. 그러나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 이미지와는 다른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앞선 네팔 사례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SNS 차단이나 빅데이터 감시가 도입돼도 대규모 저항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활용한 감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것이 제공하는 편익과 제약을 동시에 경험하는 중국 사회의 특수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탐사기자 류훈은 부패한 관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벌금을 납부하고도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사회신용 시스템이라는 일종의 신용점수 제도가 있는데 금융 부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의 법률 준수,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를 감시해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죠. 만약 점수가 낮아지면 미납금이나 법원 판결 불이행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항공, 고속열차 이용, 호텔 등급 선택 등을 제한해서 엄청난 불편을 가하죠. 류가 겪은 후속 조치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는 사전 통제도 없이 비행기와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인터넷 대출도 차단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신용 시스템은 사회를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명목 아래 도덕의 영역에 점수를 매기고 때론 이를 적용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다수의 주민들이 이에 딱히 불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민들이 1000점의 초기 점수를 받고 교통위반이나 쓰레기 불법 투기 같은 행위로 점수가 차감되며 기부나 선행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이 도덕신용점수 제도 때문에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서비스가 좋아지거나 교통법규 위반도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나쁜 짓을 안 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오히려 범죄가 줄고 질서가 향상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 사회신용 시스템이 외부의 우려처럼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정부의 의지대로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다면 강력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중국 선전시 룬강구에서는 어린아이가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화웨이가 구축한 AI 감시 카메라망을 통해 아동의 외모와 옷차림 정보를 입력한 뒤 불과 24시간도 되지 않아 범인과 아이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아이는 가족 부모로 돌아왔고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도시에서는 CCTV가 확연히 증가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안 향상과 교통법규 준수를 이유로 카메라 설치를 환영했고
실제로 사회 치안 만족도가 2012년 87.55%에서 2017년 95.55%로 상승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중국식 감시체제가 억압과 편익을 동시에 제공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외부의 시각에서는 중국이 기술을 이용한 통제사회의 징후처럼 보이지만 현지 주민들은 생활의 편리와 질서 향상이라는 즉각적 효용을 체감하면서 제도를 수용하거나 심지어 찬성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2018년 2209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가 사회 신용 시스템을 다소 또는 매우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80% 이상이 민간 기업의 신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습니다. 하버드대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 응답자의 95.5%가 중국 정부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이는 중국 당국이 아주 교묘하게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과거처럼 대놓고 검열을 시행하기보다는 인민들로 하여금 감시받고 있음을 최대한 느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여론을 통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가시화 전략입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게시글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이 방식은 작성자 본인에게는 평소처럼 글이 보이지만 다른 이용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만드는 교묘한 방법이죠. 시민들은 자신의 게시물이 왜 보이지 않는지 인식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또 인터넷상에서도 신용 점수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웨이보에서는 게시물이 정부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 점수가 깎이고 글의 노출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다른 이용자의 부적절한 글을 신고하거나 심지어 조국을 열애하는 일을 영광으로 여기고 조국에 해를 끼치는 일을 수치로 여긴다라는 문장을 말하면 깎인 점수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게이머화라고 부릅니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검열을 하게 만드는 구조이죠. 이런 가운데 시진핑 정부는 반부패 운동 캠페인을 통해 비리 공무원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모습을 강조하면서 인터넷에서 나타날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보다 한 발 앞서서 당의 긍정적인 역할을 선전했습니다. 여론 관리의 성공은 결국 인터넷에서 사회적 비판을 줄이고 긍정적인 컨텐츠 소비만을 늘리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젊은 세대는 SNS를 사회를 비판하는 공간이 아니라 쇼츠, 오락, 연애 정보를 소비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깨끗하고 바르기만 한 언론 세계이자 이용자들 스스로 자신이 유도당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긍정적인 세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중국인들이 이러한 감시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줄곧 주장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윤리학의 고전적 사고 실험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기차 한 대가 선로에서 5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다른 선로로 방향을 바꿔 한 사람을 치게 해서 이 5명을 살릴 것인지 묻는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트롤리 문제 사고 실험입니다. 이 사고 실험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물음을 던지죠. 트롤리 문제는 한 사람을 희생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것인지를 묻는 일련의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고전적인 공리주의자라면 한 사람을 희생해서 다수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을 희생해 5명을 구하는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이유에서죠. 반면 의무론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원칙을 강조합니다. 중국의 감시체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일종의 거대한 트롤리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회 신용 시스템이나 감시 카메라, 인터넷 검열 등은 전체의 행복과 질서를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일정 부분 희생시키죠. 중국 정부는 감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면 모두가 더 큰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사고방식이 공리주의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덤과 19세기 존 스튜어트 밀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벤덤은 법과 제도가 가져오는 고통과 즐거움을 측정하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의 행복 총량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즉, 어떤 행위의 올바름은 행위를 선택해 발생하는 결과의 좋고 나쁨만으로 결정된다는 결과주의와 도덕적인 선악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만으로 결정된다는 행복주의, 사회 상태의 좋고 나쁨이나 행위 선택의 정당함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총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집계주의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은 트롤리 문제처럼 우리가 선뜻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여러 개인의 자유나 자율 같은 것은 통치자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와 무관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는 편이 결국 행복 총량의 최대화에 이바지한다고 생각된다면 여러 개인의 자유나 자유를 침해하는 듯한 통치나 입법도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수의 안전과 편익이 늘어나게 될 테니까 말이죠. 즉, 기술을 통한 감시사회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이 더 편리하고 쾌적한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의 공리주의적 욕망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공리주의적 사고가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현대의 공리주의적 정책은 보다 세련된 형태를 취합니다.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은 2008년 저선 넛지에서 자유주의적 온정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온정주의라는 것은 국가나 지도자가 국민을 마치 어버이처럼 돌보고 이끄는 통치 방식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보다 국가가 정한 더 큰 선을 따르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상입니다. 이를테면 국민들이 스스로 무엇이 좋은지 모를 때 정부가 나서서 올바른 길로 안내해야 한다라는 식의 논리이죠. 이들은 사람들의 결정이 비합리적 편향과 제한된 정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행동 경제학 연구를 토대로 정부나 기업이 선택 환경을 설계해서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살짝 밀어주는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넛지 정책이죠. 이 정책은 규제나 강제 없이 선택 구조를 바꿔서 예를 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눈에 띄게 배치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넛지가 자유주의적 온정주의에 뿌리를 둔다고 지적하면서도 자유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선택을 교묘히 조작할 수 있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넛지와 온정주의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더 강력한 통치 설계로 확장합니다. 앞서 본 신용점수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웨이보, 위챗 같은 플랫폼에서의 신용점수 제도로 보상과 불이익을 주고 예를 들어 공유자전거 서비스에서도 신용도가 낮으면 사용료가 증가하는 식으로 넛지와 온정주의를 이용합니다. 이는 시민을 강제하지 않고 점수와 혜택이라는 설계를 통해 자발적으로 수능하게 만드는 넛지의 변형인 것이죠. 하지만 중국의 넛지는 자유주의적 틀을 넘어 정부의 도덕적 기준을 내재한 온정주의적 규범을 강하게 주입합니다. 그 결과 개인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받는다는 우려를 받으면서도 조금 불편해도 사회 질서가 좋아진다면 괜찮다는 태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리주의적 온정주의적 통치가 중국에서 유독 강한 지지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중국 전통 문화에서 찾아내는 요인은 유교적 가부장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교는 군주를 어버이에, 백성을 자식에 비유하면서 도덕적 수양을 갖춘 통치자가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이러한 온정주의적 통치관은 오늘날까지도 지도자에게 덕과 도덕적 권위를 기대하게 만들며 때로는 규칙보다는 인격을 신뢰하는 행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뿌리를 유교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중국은 아편전쟁과 열강의 침탈, 국내 군벌의 할거와 내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등 100년의 굴욕을 겪으며 국가적 혼란과 치안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1949년 건국 이후에도 대약진 운동의 실패와 문화 대혁명의 폭력이 이어졌죠. 이런 경험은 많은 중국인들에게 무질서와 가난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집단 기억을 남겼고 강력한 중앙 집권과 빠른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받아들이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 개방은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대신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선불론을 앞세웠습니다. 이때 공산당은 물질적 번영과 사회 안정이라는 성과 정당성을 내세워 정치적 자유의 희생을 정당화했습니다. 시민들은 과거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이면 된다는 현실주의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죠. 중국의 법문화도 서구와 다릅니다. 공산당이 말하는 이법치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면서도 법이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도구로 활용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호주 국립대학 산하의 학술지인 메이드 인 차이나 저널의 논의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법을 정치 질서에 내재된 도덕성을 반영하는 규칙으로 이해하며 법은 정치 권력과 분리된 독자적 권위가 없고 정치적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 간주합니다. 반면 서구의 전통은 다릅니다. Rule of Law 전통이라고도 하는데 법이 정치 권력을 제약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독립적 규범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차이는 법치와 법에 의한 지배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죠. 즉 중국에서는 사법 절차보다도 지도자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더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통치자가 만약 덕이 있는 사람이면 합법성 논쟁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이죠.
요컨대 중국 사회는 혼란과 가난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집단 기업, 성과 정당성에 기반한 정치 문화, 온정주의적 유교 전통이 결합된 가운데 서구적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때 민주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와 평등을 말하는 민주가 있고 경제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가 있습니다. 이런 민주의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중국은 전자가 밀려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공리주의적 사고 위에서 중국의 감시체제는 사회적 통합과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사회신용 시스템은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작동하지만 일상에서 작은 실수나 정부 비판을 이유로 영구적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법적 절차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죠. 또 민주라는 개념의 이중성처럼 경제적 평등과 사회 안정을 우선시하는 가치를 과도하게 추구하게 되면 정치적 권리를 유보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공리주의적 사고가 강화되면 다수의 행복을 이유로 소수의 의견이나 인권이 희생될 수 있고 그 결과 전 국민이 동일한 규범에 맞춰 감시당하는 평등이 실현되는 반면 자유롭고 비판적인 공론장은 축소될 위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공리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도구적 합리성입니다. 도구적 합리성이란 미리 정해진 어떤 목적이 있고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에 최대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도구적 합리성은 어떤 행위의 목적 자체가 올바른지 아닌지, 예를 들어 눈앞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 다수의 생명을 구하는 선택이 정말로 정당한 걸까? 같은 문제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목표가 질서 유지나 안전 확보로 설정되면 모든 수단은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단이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재교육 캠프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민족 간 대립이 격해지고 유혈 충돌 사태가 일어나자 정부는 이를 해외 이슬람 과격파 조직과 연관된 국가 분열주의자에 의한 테러 활동으로 단정하고 테러와의 투쟁을 온 나라에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감시 사회화가 급속히 진전된 시점도 이 무렵부터이죠. 2016년경부터는 주민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DNA나 홍채 데이터, 음성이나 걸음걸이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자의 생체 정보 수집은 민생 향상이라는 온정주의적 개입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DNA 샘플 등은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받은 건강진단 프로그램인 전민 건강체험을 실시할 때 수집된 것이었죠. 그런데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스파이웨어 앱 1종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입수해서 역공학 작업으로 소스코드를 풀어내 스파이웨어 앱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이 주민의 가족 구성, 개인이 보유한 자동차 정보, 은행 계좌, 외국 도항 이력, 교우관계, 신앙 등 개인정보를 앱으로 대량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개인의 신분증 정보와 연계해 치안 유지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2017년 한 국제조사에 따르면 신장에서는 단 한 주간에 15,000명이 넘는 주민이 알고리즘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어 구금되었으며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위구르족과 다른 튀르크계 무슬림 약 100만 명이 정치교육시설에 갇혀 강제 세뇌를 당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다수의 안전을 말하는 공리주의적 논리와 효율적인 위험 제거라는 도구적 합리성이 어떻게 인권 침해와 문화 말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탄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테러리즘 근절과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윤리적 한계를 넘어설 때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가 왜 감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사회는 그와 얼마나 다른가라는 물음으로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는 전반적으로 결과의 최대화와 행복의 총량 증대를 정책과 기술 설계에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미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시 대표적으로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도입했던 디지털 건강증명서와 접촉 추적 앱은 이러한 경향성을 잘 보여주죠. 감염 확산을 줄이고 경제를 유지한다는 공공의 효용을 위해서 개인의 의료 정보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2019년 MIT 연구팀이 자율주행차 윤리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해 실시했던 모럴 머신 실험도 공리주의적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실험에서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참가자들에게 사고 상황에서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이 최대한 누구를 살리도록 판단하는 게 옳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대다수가 사람을 동물보다, 소수의 생명보다 많은 사람들을, 젊은이를 노인보다 우선적으로 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문화권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면서도 지역에 따라 윤리적 판단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동양권에서는 노인보다 젊은 층을 구해야 한다는 대답의 경향이 덜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한 가지 기준이 전 세계인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답으로 통일되기 어려운데, 만약 공리주의적 알고리즘에 따라 자율주행차가 희생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누가 그 기준을 정하고 그 판단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세계가 이렇게 긴박한 위기를 겪거나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공리주의적 사고관인 많은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명제가 점차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동경제학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선택을 설계하고 규범을 만들려는 시도도 빠르게 늘어나게 되죠. 감시와 통제가 전체 효용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정당화되고 대중에게도 수용되는 현상이 확산되는 것은 중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자는 메타 합리성과 시민적 공공성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메타 합리성이란 도구적 합리성보다 한 단계 윗단계의 합리성으로 목적 자체를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사유를 뜻합니다. 단순히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과연 통제의 목표가 정당한가, 자유와 존엄을 해치지 않는 방식인가를 묻는 것이죠. 시민적 공공성의 개념은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강조한 것인데,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공론장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든 중국식 모델이든 기술이 인간을 압도하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서는 목표의 합리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투명한 공개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팔의 폭력적 시위와 중국의 행복한 감시 사이에는 단순한 정치체제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리주의적 효용 극대화와 온정주의적 통치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발전 과정 속에서 뿌리내렸지만, 저자는 전 세계에서 공리주의적 사고에 순풍이 불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점점 기술의 발전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복잡해지지만, 한편으로 잘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일단 따르면 편리해지고 쾌적해지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일상을 재구성하는 시대, 무엇이 더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이 어떤 자유를 요구하는가,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하죠. 결국 기술과 감시는 우리 손에 들린 도구이고,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메타 합리적 성찰과 시민적 공공성을 토대로 끊임없이 감시를 감시해야만 자유와 안전, 행복과 존엄 사이의 긴장 속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